네, 개장전 체크리스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끝난 줄 했네요. 알았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슈 체크 들어가 볼 텐데 빵 터지셨어요, 우리 이사님. 자, 잠 깨 해주세요. 지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체크리스트 준비를 해봤는데 시장 이 속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차 전지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분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에도 2차 전지를 다뤘었단 말이죠.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좀 일주일 만에 시각이 바뀌셨을까요? 먼저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테슬라 급락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테슬라 잘 갈 때 국내 증시 그 안에서 2차 전지 잘 갔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연동돼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테슬라 급락했지만 국내 2차 전지는 정말 강했거든요. 이젠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 그랬나요? 예, 어제 좋았습니다. 2차 전지 특히나 그 안에서도 네. 전고체, 동박 쪽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에코프로만 봤나 봅니다. 에코프로는 엔케만큼. 떨어졌죠. 대형주들은 어제 좀 밀렸더라고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가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뷰가 자주 바뀌진 않습니다. 일단은 어쩌면 큰 트렌드 속에서 이제 어찌 보면은 주도 섹터, 주도종이 될 수 있을 만한 큰 굵직한 시총이 큰 대형주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그 업황 사이클이 자주 바뀌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종목들이 개별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강세를 보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현상은 뭐 다음 2차 전지만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섹터, 다른 업종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주목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큰 물줄기에서 2차 전지가 이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바닥을 잡았다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은 뭐 2차 전지가 추세적 상승으로 간다? 거기에는 아직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리튬 가격이 좀 바닥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라고 좀 제한 되겠지만은 중요한 결국 수요거든요. 근데 수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기차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에 뭐 꺾였다라기보다는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다시 또 이제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게 된다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될 만한 신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낫배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낫배드 정도로 일단 보시는 게 맞고 그 속에서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선별적인 어떤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관점으로 똑같이 동일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시작이 글쎄요였거든요. 이번에도 동일하시고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이제는 좀 달라졌을까요?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지난주에 오타니 얘기를 했으니까 네, 오늘은 제가 뭐예요? 캐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얼리 어답터나 부자들이 먼저 사는 선시장, 신기술이나 신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가격적인 부담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걸 산 다음에 이제 이 일반인들한테 넓혀지기 직전에 어떤 판매가 안 되는 캐즘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얘기 드리면서 오타니 얘기를 한 거고 그거는 제가 왜 그 비유를 드렸는지 아시겠죠? 2차 전지는 계속 재활용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극에서 리튬이온을 던지면 마이너스 극에서 받고 마이너스 극에서 다시 플러스 극으로 던져주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충방전이 되고 그 나중에 떨어지면 이제 ESS 대용량 배터리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타니 같은 160km 던지는 투수가 강력구를 던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포수가 받죠. 이런 거를 그 비유를 한 건데 예를 들어 오타니 선수 같이 몸값이 비싼 이 선수가 10명이 시장에 나왔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구단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10명의 오타니 같은 선수요? 네, 오타니처럼 몸값이 비싸고 저런 탁월한 실력을 가진 선수가 한 해에 10명이 시장에 딱 나왔어요, 동시에. 예. 그럼 미국 프로야구 구단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돈이 많이 들겠죠. 그쵸. 뉴욕 양키스, LA 다저스 아니면 커버 못 칩니다. 그럼 여기서 캐즘이랑 연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배터리가 뭐였어요? NCM, NCMA. 근데 그 중에서도 N, 니켈의 비중을 극대화시키는 하이 니켈 배터리였죠. 지금 뭐까지 하고 있었죠? 9반반. 9반반이 뭐였어요? 니켈이 9. 나머지 CM이 반반밖에 안, 0.5,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NC 하이니켈 배터리 중에 9반반이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오타니처럼 초강력 강속구를 던지면서 몸값이 엄청 비싼 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캐즘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걸 더 이상 사줄 구단은 없는 거예요.
나머지 구단들은 뭐냐? 오타니가 10명이 있는데 못 사는 거예요. 아, 우리 사정엔 안 맞지. 우리는 못 사. 이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타니 말고 160km 던지는 사람 말고 한 140km 던지고 좀 느린 커브볼도 있고 뭐 슬라이더도 있고 이런 선수를 내놓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바뀌고 있죠. 9반반을 가다가 지금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왜냐면은 그 리튬이온 배터리, LFP 배터리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비아디가 전기차 1,500만 원짜리 내놓고 이래버리니까 그럼 우리도 하이니켈에 집중할 게 아니라 니켈의 함량을 한 60%로 하고 그냥 코발트, 망간 조금 더 비싸도 망간의 함량을 높이면서 코발트 좀 줄이고 어떻게 적절하게 해가지고 오타니보다 좀 실력은 덜하지만 좀 싼 애를 내보내서 시장에 팔아야겠다 이게 되는 거죠. 네. 왜 그렇게 된 거죠? 배터리의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극재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것은 전구체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전구체는 오타니가 프로야구를 시작하기 전에 애기인 상태죠. 전구체는 태아인 상태예요. 거기다가 리튬 이온이라는 탯줄로 리튬 이온이라는 밥을 먹여주면 그게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된 거예요. 테슬라가 캐즘에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비싼 게 안 팔리니까 네. 비아디가 치고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양극재 업체니 전구체 업체들도 여기서 원가 절감을 해서 오타니보다 강속구는 덜 던지고 실력은 떨어지고 몸값은 떨어지면 그거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성능을 올리는 것보다는 가격적인 면을 부각시키려고. 그러면요, 소장님, 어제 금양 개별 이슈가 있었잖아요. 4680이 아니라 이제 4695 배터리 개발했다라는 소식인데 그럼 2차 전지 그 내에서는 오타니격이라고 보세요, 금양? 아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금양이 4695 배터리를 발표했다는 거기에 소식에 집중할 게 아니라 네. 금양이 이거를 만들면서 목표로 제시한 4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금양이 4가지로 뭘 제시했나요? 에너지 밀도 극대화, 충전 속도 가속화, 배터리 수명 연장. 자, 이 3개만 보면 아까 전에 모두 몸값을 높이는 것에 관련돼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 4번째에다가 뭐 앞에다 뭐를 달았냐면은 이를 통한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이걸 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금양이. 왜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목표 3가지 말하라고 할 때, 4가지 말하라고 할 때 가장 중요도가 있는 거를 맨 마지막에 주로 발표하지 않나요? 연설자분이나 앵커분들이나 다? 원고나 이런 데서 보통 그러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이를 통한 뭐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성능만 높이는 거. 이게 배터리가 숫자가 커지면 지름하고 높이가 높아져서 커지는 거잖아요. 배터리가 커지고 아까 전처럼 뭐 NCM에서 하이니켈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성능에 치중되어 있는 건데 그전에는 이제 무조건 성능에만 했죠. 우리가 LFP 배터리보다 성능이 높으니까 완전 눌러버린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캐즘에 빠져버리니까 일반인들은 성능보다는 야 일단 보조금 많이 주고 싼 거 줘. 왜 테슬라 보조금 없앴어? 비아딘 보조금 준다는데 이렇게 돼버리니 여기서는 이제 성능을 높이면서도 가격 경쟁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전구체 얘기를 했지만 전구체 상반기 수입 전구체 중 중국산 비중이 97.4입니다.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이걸 내재화하려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금양의 4695 배터리, 그 다음에 상반기 수입 전구체 이 중국산 비중을 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일련의 사례가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사님, 금양 아까 개별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 보셨는데 어제 20% 이상 급등했잖아요.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그러니까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할지 궁금하고 전기차 충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연내에 45만 기로 충전기, 충전소 늘리겠다라는 소식인데 저도 전기차 사고 싶은데 충전 때문에 안 사거든요. 핸드폰 충전도 이렇게 귀찮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이야기들은? 아직까지 한국 사람이었던 빨리빨리 안 맞죠. 급속 충전기 같은 속도에.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5년 내는 뭐 전기차 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연기관차 사도 편해요. 하이브리드. 네, 굳이 그러니까 브랜드 체인지를 할 만큼의 어떤 큰 메리트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안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정보들 같은 경우는 그닥 이슈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1월, 10월 같은 경우도 뭐 텍사스 뭐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었는데 반짝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짝 끝난다는 것들이 어쩌면 길게 끌고 갈 만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물론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는 뭐 바닥을 다진 수준들이고 업황 전체적으로 싹 뭐 반도체 뭐 최근에
그저께죠? 들썩거렸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짧게 보신다면 뭐 이슈가 나왔을 때 짧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은 조금 이제 다른 섹터 쪽을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네. 금양 같은 경우에도 뭐 긍정적입니다. 뭐 제 고향 부산 기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전 지역에서 이런 기업이 이런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내 최초라는 이 상징성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주가가 좀 반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세계 최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양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금양 정도 된 그 시총 종목이라면은 그런 타이틀이면 충분히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강원에너지, 뭐 미래나텍 같은 종목들이 반응이 잘 나왔던 것들처럼.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지속성이겠죠. 지속성이 되려면은 배터리 개발한 건 좋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업체들이 과연 써줄 것인가? 그게 관건이겠죠. 예를 들게 되면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인가요? 파운드 쪽에서 3나노였나요? 우리 3나노 합니다 해서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민망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금양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충전 속도 개선이라든지 에너지 밀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써주느냐. BMW 같은 경우도 이제 2024년도에 차세대 그 전기차의 원통형 배터리 49mm짜리 뭐 개발을 한다 그랬었거든요. 네. 탑재도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금양의 배터리를 뭐 BMW가 써준다, 현대차 써준다, 그러면 주가가 안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 아직까지는 마케팅을 해야 되고 매력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상징성이라는 그 이슈를 해가지고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대면은 조정시 매수는 가능하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14만 원 돌파? 요게 되게 된다라면 아마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13만 원 돌파 시에는 14만 원. 14만 원. 14만 좀 원이요. 높게 보시네요. 14만 원 돌파 시에는 좀 매력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2차 전지 관련해서 다뤄봤고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 넘어가 볼게요. 자, 제약바이오 가져와 봤습니다. 원체 핫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젠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투자 경고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날아가면서 정말 이제 시총 10조를 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현대차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루 만에 2배가량, 3배가량 올린 건가요? 11만 5천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알테오젠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먼저 소장님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바이오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K바이오의 무덤이 많았죠. 뭐 이제 다시는 말을 안 하겠어요. 너무 그 주주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씨앗이 됐습니다. 제약에서 한 번 있었고 바이오에서 한 번 있었죠. 제약은 그래도 크고 뭐 그러니까 얘기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8건을 싹 다 반환당하면서 2015년 이후에 저렇게 침체된 그런 것이 씨앗이 되었죠. 한미약품이 올리타를 내놨다가 자진 철수를 하는 예. 망신을 당했지만 그게 결국 유한양행의 렉나자로 꽃을 피운 것이죠. 해암신약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제약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제약바이오를 4가지 씬으로 나눠드렸잖아요. 가장 보수적이신 분들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 OEM, ODM 같은 그런 형태로 시작했다가 신약개발업체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대형 제약사에서는 유한양행이나 종문당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그 JYP에 비유해서 얘기 드렸죠. 고등어 가게 1지하층에서 연습하고 있는 연습생들 돈이 없어서 못 크는 애들 뽑아가지고 JYP가 훈련시켜서 외국에 대비시키는 그 JYP의 역할을 유한양행과 종문당 같은 애들이 하고 있다고. 대형 제약사가 옛날에 맨날 리베이트 쌍벌째 맞으면서도 사모님 그 여행 챙기고 이러던 제약사가 변신했다고. 그쪽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야수의 심장을 가진 아까 K바이오가 임상 3상에서 무너지는 그 질비한 시체 속에서도 HLB가 지금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금 5월 16일이면 FDA에서 결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지금 핫한 부분이 알테오젠, 레고캔바이오, ABL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죠.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신약을 해서 원샷 원킬로 꽂아보려고 하다가 엄청난 실패를 해가지고 투자자들 마음에도 상처를 깊이 남겼던 이런 쪽에서 이제 기술 수출을 하면서 플랫폼 수출을 하면서 여러 군데 팔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다들 아시는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제네릭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합성 의약품이 오리지널이면은 복제약이 제네릭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개량 신약이에요. 근데 바이오신에서는 오리지널이 바이오 약이기 때문에 복제약이 제네릭이 아니라 유사하다고 해서 바이오 시밀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약으로 인정받는 건 바이오 베터예요. 화학합성의약품에서 계량 신약이 바이오에선 바이오 베터죠. 근데 바로 이 바이오 베터로 가는 관문에서 필요한 무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아까 비아그라는 이미 한미약품의 88장이나 이런 것들이 점령을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이 나온 게 2020년 정도예요. 특허가 보통 물질 특허는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허 절벽에 취한 거죠. 키트루다도 2028년이잖아요. 에브비의 휴미라는 이미 만료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오 시밀러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럼 오리지널은 20년, 40년 해먹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에브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가만히 있겠어요? 걔네들은 뭐 먹고 살려고요? 방어를 치겠죠. 어떻게 해요? 다시 제형 변경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적응증을 추가해서 예. 신약으로 허가를 받아버립니다. 그럼 바이오 시밀러 입장에서는요. 그걸 깨야 되니까 제형 변경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렘시마 SC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했는데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렘시마의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보다 약값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레미케이드는 가만히 있나요? 레미케이드도 SC 제형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바이오 약은 대부분 정맥 주사 제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테오자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러브콜 받는 거죠. 오리지널은 방어하려고, 바이오 시밀러는 공격하려고, 무기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그걸 노출시켜버린 거죠. 원래 머크인 걸 밝히지 않았죠. 물론 다 알고 있었지만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밝혀버린 거죠. 예, 그것만 말해주세요. 그럼 알테오젠 정말 많이 갔는데 목표가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유자들의 영역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사셔도 좋겠지만 지금은 레고캠바이오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죠. 레고캠 신규 바이오. 매수자들은. 알테오젠에 지금 미리 들어가 있었던 분들은 이미 10만 원대에서 막 100% 이상 먹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익 극대화를 해야죠. RSI가 지금 80.58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매도를 하기 시작해야 될 때죠. 예, 레고캠 바이오 말씀 주셨고 그럼 이사님은 알테오젠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네. 신약 키워드 달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뭐 다른 유한양행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 같은데 네네. 그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덜 오르는 거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시세가 몰려 있는 쪽으로. 네. 바이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많이 좀 들썩거리고 있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업종이 간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바이오 대장은 누가 보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SK 바이오산스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뭐 SK 바이오팜까지 많이 끼우게 된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뭐 이끌어주는 그 실적 상승 이런 것들이라면은 업종 뭐 주도 업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예, 지금 또 이게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이오가 지금 움직이는 건 모더나 실적 잘 나오게 되고 노보노디스크 실적이면 잘 나오게 되면서 그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또 미국 테마라 해야 될까요? 이런 걸해서 지금 움직이게 되면서 연관돼 가지고 뭐 항암신약인지 비만 치료에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들썩이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게 가는 종목들 중심으로서 계속해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움직인 종목들은 아마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회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놓친 것들은 그냥 놓쳤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을 보게 되면서 한국 BNC한지 에콜론 같은 종목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미 또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또 이제 비만 치료제, 또 뭐 신약 개발 이런 후보물질 이런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리고 소외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 갔으면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동아ST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종목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네. 글쎄요 얼마 갈지 궁금해요,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예, 죄송한데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 증권사 리포트가 31만 원 나왔잖아요. 네.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말장난이 아니고 31만 원보다 못 가거나 아니면 가게 되면 더 갈 거예요. 만약에 31만 원 돌파 시에는 더 간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5만 원 그리고 35만 원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 봐요. 제가 증권사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말장난이 아니라 예. 그 보통 보면은 증권사 제시한 것보다 못 가거나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리포트 중에 하나가 31조도 전망을 하는데 31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60만 원 가까이거든요. 네네. 정말 무섭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시작이다. 이 관점도 있을 것 네. 같고요. 일단은 그러면 동아 ST를 좀 눈여겨보자. 여담이지만 그 지금은 이제 여담이지만 예전에 에코프로도 244만 리포트 나왔었거든요. 244만 네. 원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ST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찌 보면은 바이오가 이렇게 안정적이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바닥에서 좀 천천히 지금 돌아서 주고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좀 있는데 네.
그 미국의 자회사 유로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에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DA-1716 요게 이제 미국 FDA 임상 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일상이 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다른 파이프라인 쪽도 보게 된다라면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요것도 DA-1241 요게 이제 이상이 진행 중인데 연내에 뭐 데이터 발표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운 거 이제 건선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슬라라 요게 DMB-3115인데 작년 6월 달에 유럽 그 의약품청에 이제 품목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상반기에 이제 결과 확인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이제 신약 개발 플러스 그리고 실적도 올해 이제 동아시티 같은 경우에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개발 플러스 실적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동아시티 같은 종목들 정도 뭐 보시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셀트리온은 아예 배제인가요? 자사주 음. 뭐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좀 미약해요. 미지근하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말씀하셨듯이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배당 소식도 있거든요. 예. 셀트리온 정도 캐파 정도면 좀 미약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주하는 책보다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후계 승계 구도 요게 조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2단계 합병,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합병이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 이제 하방에 상장 얘기 나올 거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 주가가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식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후계 고대에 관련돼 가지고 지배 고대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네. 거기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체질 자체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우리 체크리스트 3가지 준비했는데 오늘은 2가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체크리스트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